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을 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 그리고 가정주부였지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던 어머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엄마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무원인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봉사를 하셨거든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 어르신들 이발, 미용 봉사 등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돌봄 요양사 자격증까지 따셨습니다. 엄청 부유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늘 강조하던 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였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이었기에 저도 나이가 든 뒤에는 엄마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센터에 정기 봉사를 갔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은 한 줄로 따라오세요. 줄 이탈하지 말고. 배치된 곳에 가서 봉사를 할 겁니다. 제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단체로 갔던 봉사로 기억하는데 성별과 나이에 따라 배치된 장소, 만나게 되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2살 여학생이던 저는 유치원생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놀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덩치가 어른같이 큰 오빠들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함부로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저와 봉사자들은 바닥을 보며 선생님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뛰어다니는 오빠 한 명이 제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어요. 꼬리! 말꼬리! 꼬리다 꼬리! 아파요. 놔주세요. 어른들이 달려와서 그 오빠를 데려가기 전까지 머리채를 잡혀서 막 휘둘렸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서웠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나름의 신고식을 한바탕 치른 뒤에 어린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보조를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반, 흘리는 게 반이더라고요. 앞치마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 밥을 먹이다 보니 옷이 금방 얼룩덜룩해졌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또 구석에서 봉사자들을 쳐다보지 않으며 그림만 그리는 아이. 멍하니 창밖만 보는 아이. 봉사자들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꼭 붙어있는 아이들까지.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의 목욕 봉사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를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지연이 왔니? 고생했다. 배고프지? 엄마. 그래. 봉사활동이 처음인데 너무 힘든 일을 했나?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랐는데.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그냥. 봉사활동이 어땠는지 소감을 묻는 엄마 앞에서 대답을 하다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딱 한 번 본 아이들,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낸 것뿐인데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반겨주는 엄마가 있고 또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제법 많았으니까요. 아직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라는 걸 감안해도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어떤 날들을 보내는지 생각을 하니 슬퍼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슬픈 것 같아. 마음이 왜 슬퍼?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단체로 생활하고 또 돌아갈 집도 없고. 어떤 애들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꼭 붙어서 있는데 봉사 끝나고 갈 시간 됐는데도 안 떨어지고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에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게 슬펐어. 그랬구나. 근데 처음에는 막 무섭기도 했어. 덩치도 큰 오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내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그랬는데 그때 조금 무서웠어. 다치지는 않았어? 응, 선생님들이 금방 말려줘서 괜찮았어. 엄마,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맞아. 선택한 게 아니었지. 하지만 똑같이 귀중한 생명인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야. 맞아. 왜냐하면 길에서나 다른 곳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니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볼 게 많은데, 푸른 하늘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고 또 귀여운 강아지랑 고양이도 있는데 내가 매일 다니면서 보는 것들을 못 보고 건물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슬퍼. 그리고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뭘 필요로 하는지 또 뭘 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 소통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눈높이를 맞추고 또 귀 기울여 보면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느낀 게 많은 걸 보니 좋은 시간이었구나. 봉사활동에서 느꼈던 감정을 엄마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자원을 해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봉사에 참여를 했고 계속하다 보니 낯설고 두려웠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봉사는 빼놓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평범한 성적을 받았고 저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정할 당시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고민했는데 결국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돈과 아무 관련 없는 봉사를 했던 건데 그게 직업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가 그냥 의무가 되어버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봉사, 의무와 형식에 얽매이는 게 싫었거든요. 홍보 마케팅학과를 선택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광고 대행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사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항상 중간, 평범함에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저희 세대 때는 경쟁이라는 게 심화되고 과열되는 상황이었고 피라미드 꼭대기, 상류층의 삶이 부각되며 이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상류층의 삶을 볼 때면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실한 편이어서 공부도 봉사도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 벽이 있는 듯 항상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끔 TV에서 보는 인생 대반전, 드라마틱한 삶, 위대한 성공 같은 삶이랑은 거리가 먼 인생이었죠. 취업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의 신념은 확고했고 흔들리는 제 마음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도 생각하니 참 걱정이다. 엄마도 네 아버지 생각에 동의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누구나 인생과 삶이라는 여정을 떠나는 건데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잘 살아가기보다 끝없이 남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니. 끝도 없는 경쟁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겠지.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갈 의무, 또 그걸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 평범하다고 느끼는 삶에서의 순간순간이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어디 대학을 나왔네, 어떤 회사를 다니네, 연봉이 얼마네, 이런 걸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게 만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젖어든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에 좋다는 걸 다 누리며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에 비해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평범한 내 삶도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된다는 거 잊지 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평범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회사 일로 클라이언트를 만났던 날이었어요. 외근 후에 바로 퇴근을 해도 좋다고 해서 모처럼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하게 된 거였죠.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고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휘청거리다가 쓰러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쓰러질 때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 신고 좀 해주세요. 지나가던 남자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의식을 잃은 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봉사활동을 다니며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었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망설이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119 신고를 했던 남자가 다가와 뭐 도울 것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 방금 신고는 했거든요.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여기 쓰러지신 환자분 신발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 양복 자켓으로 여기 좀 가려주시겠어요? 쓰러진 아주머니는 꽉꽉 단추가 채워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호흡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양복 자켓을 벗어 아주머니를 가려주었고 저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했어요. 더운 여름 분당 100회씩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아주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러 주었고 구급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이 없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콜록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였어요. 아주머니, 정신이 드세요? 말을 걸었더니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남자분이 편의점에서 물을 사왔고 손발을 주물러주며 아주머니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119가 도착을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뒤였죠. 아주 응급조치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환자분 병원으로 옮길게요. 괜찮으신 거죠? 다행이네요. 예, 용감한 행동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것까지 지켜봤는데 안도감이 들었는지 몸에 긴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물 드세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남자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 서로를 봤는데 누가 더 낫다고 할 것 없이 저와 그 남자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유, 땀이 너무 나네요.
더우시죠? 그러게요. 일으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본 순간 둘 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둘 다 그 시간 우연히 같은 길을 지나던 것뿐이었는데 소중한 생명을 함께 구했으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어디 시원한 곳에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얼굴이 엄청 빨갛게 되셨어요. 그쪽 분 얼굴도요. 잘 익은 토마토처럼요? 토마토요? 비유를 잘하시네요.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김지연이에요. 둘 다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고 땀으로 옷이 다 젖어 있어서 그대로 지하철 타기도 그렇고 찝찝하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시원한 거나 마시면서 땀이나 식히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남자와 카페로 갔습니다.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했는데 결국 그 남자가 계산을 했어요. 우와, 그런데 그 응급처치를 바로 하셨네요? 심폐소생술을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직업이 간호사거나? 아, 저는 그냥 회사 다녀요. 심폐소생술은 예전에 배운 거였는데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이에요, 저도. 그렇구나. 저도 오늘 일을 계기로 응급처치나 이런 거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그 아주머니 쓰러지는 거 보고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가는 걸 보는데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게 없어서 별 도움은 안 됐지만요.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신고도 빠르게 해주셨고 도와주신 덕분에 잘 깨어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멋지셨어요. 완전 히어로. 의식 회복되고 병원까지 가셨으니 그 아주머니는 괜찮으시겠죠? 그럴 거예요. 너무 더운 날이라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나 봐요. 병원 가서 수액도 맞고 검사 받고 하면 괜찮아지시겠죠? 모처럼 오늘 일찍 퇴근하게 돼서 기분 좋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요? 저도 오늘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을 한 거거든요. 신기하다. 원래대로였으면 여기 지나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외근 나갔던 곳이 근처라서 이 동네는 처음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어떤 일 하세요?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사이 땀이 다 식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났는데 저와 그 남자 둘 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그 소리를 들은 탓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망한데 웃기더라고요. 둘 다 힘을 많이 썼나 보다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남자분이 뒤에 다른 일 없으면 기력 보충을 하러 가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회사를 다녀서 고깃집 맛있는 곳을 안다고요. 특별한 약속이 없었고 무척 배가 고팠기에 저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먹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식사까지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우연히 빨리 퇴근을 한 덕분에 말이죠. 그런데 카페부터 고기까지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얻어먹은 것 같은데. 한 생명을 구한 영웅분께 이 정도 대접은 약소하죠. 정 마음에 걸리시면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그 남자가 그 말을 하며 자연스레 핸드폰을 내밀었고 저는 제 번호를 남겨주었어요. 평범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그와의 만남이 제일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기로 주말에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1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 연애 기간 동안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늘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둘의 성격이나 성향만 놓고 보면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것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스펙이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저와 남자친구의 학력과 직장 같은 스펙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건 집안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가는 식당이나 카페, 또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하고는 했는데 그게 다 그냥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다니지만 집안은 저와 비슷한 평범한 집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데이트를 마치면 늘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남자친구의 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둘 다 자취 같은 걸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냥 종로구의 오래된 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오래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1년 넘게 만난 뒤에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성품, 이런 가치관이 저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를 했고 상견례 전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는 식당에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했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해서 똑같이 식당에서 뵐 생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약간 부담이 되었지만 또 집에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실 것을 생각하니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삼과 과일 같은 걸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도착한 곳은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주택. 아니, 그냥 주택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평창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남자친구가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다 왔다.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오빠네 집이라고? 아니, 종로구에 그냥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종로구에 오래된 주택 맞아. 이렇게 으리으리한 대저택이라고는 말을 안 했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생각해보니 애매하긴 하더군요. 그냥 집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고 동네만 이야기했다고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누가 집이 어느 정도로 크냐, 몇 평에 사냐 이런 걸 물어보나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세히 묻지 않았고 남자친구 역시도 사실 우리 집 엄청 큰 주택이야, 저택이야 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집에서 태어났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랑을 할 거리라든지 특별하다든지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가 산다는 집을 보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와 저의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사드리러 가기 전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이 있냐길래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할 것을 생각해 대답을 했는데 그 집에는 가정부가 있더라고요. 식탁의 음식이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처럼 데코레이션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다 가정부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묻고 답했는데 그날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평범한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비슷한 집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 부모님께 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도 반반씩 하고 크게 어느 한쪽에 부담을 주거나 빚지는 거 없이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한눈에 봐도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 때문에 결혼을 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마음은 엄청 확고했어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배웠던 어머님에 대한 느낌은 뭐라 딱 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부잣집 사모님 같았습니다. 갑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엄청 조심스럽고 교양 있고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죠. 저에게도 예의를 지키며 잘 대해주셨지만 묘하게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런 걸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다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을 주거나 실망을 시키려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서로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너였잖아.
난 우리의 첫 만남도 굉장히 특별했고 서로 알아가며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는데 너는 그게 아닌 거야? 내 배경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될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 우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고 망설여질까 제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니 이제껏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 평범한 삶이 결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부잣집 며느리, 그런 건 태어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생각은 같았어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중요한 건 사람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의 배경 때문에 생활 같은 게 달라지겠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맞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생각 같은 걸 잘 지켜가며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믿고 함께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깊게 고민을 했는데 첫 만남부터 만나는 기간 내내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집 배경이나 그런 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때문에 티를 내거나 거만하게 과시를 하며 으스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이루신 것들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지냈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그런 특권 같은 거를 의식한 적은 없어. 무슨 힘이나 백을 써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거든.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지만 내가 부족해서 대학을 한 번에 못 가고 재수를 했지.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난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기쁨이 커진다는 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행복이 더 커진다는 거. 나 너를 통해 알게 된 거란 말이야. 너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계속 네 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 너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환경에서든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년, 딱 3년만 평창동에서 같이 지냈으면 합니다. 사부인, 지금 학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선우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어른들 도움 안 받고 시작하겠다고요. 사돈 댁도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에서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애들 직장도 다 서울인데 돈 아낀다고 해서 직장 멀리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갚아가며 산다는데 외람된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따님이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좋다고 하면 저야 당장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는 것은 일도 아닌데 기어코 그렇게 받아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게 이겁니다. 평창동 집, 우리 선우가 태어날 때부터 쭉 살던 곳이에요. 선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저와 선우, 가정부 이렇게 셋이 지냈거든요. 선우마저 나간다고 하면 횡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젊을 때 고생이야 사서 한다고 말들 하지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애써 고생할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좁은 집에서 돈돈돈 하며 살다 보면 없던 다툼,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선우가 착실히 돈도 모으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끼리 살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 뭔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의 곱절, 아니 몇 배나 되는 돈을 시댁에서 받아 생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들의 힘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많은 부분 대출을 받아 시작을 해야 했으니까요. 엄청 큰 저택이고 집이 넓으니 아무 방에서나 지내도 상관이 없었고 거기서 지내며 돈이 모이면 그때 나가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창동 대저택에 사는 시댁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제가 새로운 생활에 어렵게 적응하고 있는데 시댁 가정부가 지하실에 몰래 들락날락해서 아무도 없는 날 내려가 봤더니 밖에 누구 있어요? 제발 구해줘요. 라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일은 시댁에서 생활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집이 엄청 커서 청소며 살림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집에서 오래 일한 가정부 아줌마가 거의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정부가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시어머님을 큰 사모님, 저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호칭 자체도 익숙하지 않았고 가정부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는 것은 더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부가 고생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시댁에서 지내는 걸 조건으로 하셨던 어머님. 지내다 보니 어머님의 의도가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머님은 사실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배울 점이 많다며 어머님께 저를 예쁘게 봐달라 노력했지만 평창동 대저택을 가진 부잣집 사모님의 생각에 저희 집, 그리고 저는 한참 부족한 거였죠.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한참 차이가 나는 결혼인 건 맞았으니까요. 아마도 어머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자고 한 것은 저라는 사람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신경이 쓰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님은 혼자 지내셨지만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고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며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도 어머님이 외출 중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늘 약속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바쁘신 어머님이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평창동의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1층 큰 거실과 이어진 곳에 부엌이 있었는데 그 부엌 한쪽에 문이 있었거든요. 가정부한테 이 문은 뭐냐, 어디로 이어지냐 물어보니 안 쓰는 물건 같은 것을 넣어두는 그냥 지하 창고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저도 몇 번 드나든 적 없는 곳이에요. 골동품이랑 잡다한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데 거의 지금은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먼지가 많고 하니 작은 사모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내려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먼지도 많고 별 볼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가정부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정부가 그 지하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거실에 있다가 부엌 쪽을 봤는데 가정부가 무슨 쟁반 같은 것을 들고 지하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안 보는 척하다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지하에는 먼지 쌓인 물건뿐이라고 했는데 쟁반을 왜 들고 내려가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도 잘못 본 거 아니냐며 그 지하실은 그냥 창고 골동품 가게처럼 캐캐 묵은 것들이 쌓여있다고 자기도 잘 안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약속이 있다고 일찍 나가셨고 남편도 회사 사내동호회 활동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가정부밖에 없었죠. 2층 저희 부부가 쓰는 방에서 옷가지들 정리한 뒤에 차를 마시며 책이나 읽을까 해서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로 향하는 문 쪽에서 웅웅거리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뭔가 두드리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를 불러보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더군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다시 지하실로 향하는 그 문 쪽에서 쿵쿵하면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문 바로 앞에서부터 아래로 계단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한참 계단을 내려갔더니 또 하나의 문이 나왔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누구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큰 사모님! 가정부 아주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고장이 난 듯 안에서 잠긴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공구상자에서 도구를 가져와 손잡이를 쾅쾅 내리쳤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린과 동시에 문을 잡아당기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반동으로 넘어져 있었는데 그 가정부 아주머니 뒤로 어떤 남자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쓰는 잡동사니가 쌓여있다고 했던 말과 달리 지하실 안에는 마치 누군가 지내는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위에 작은 창문이 나 있고 그 밑에 침대가 있었고 책상과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아연 실색하게 하는 광경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그 순간 쪼그려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더니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로 달려가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더라고요. 더욱 시선을 끄는 건 남자의 얼굴이었는데 거의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햇빛을 거의 보지 않은 것처럼 피부가 새하얗고 무척 말라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침대 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어나 저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째 큰 사모님께서 작은 사모님이 절대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일 났네. 큰일이에요.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지하실을 드나든 것은 지하실에 살고 있는 남자의 밥을 챙겨주기 위한 거였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거든요. 왜 이 집 지하실에 저렇게 숨어 사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사모님. 그런 게 아니라 지하방에서 지내는 분은 큰 사모님의 조카뿐이랍니다. 어머님의 조카요? 네, 큰 사모님한테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저 아래 계신 도련님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자폐 증상이 있었대요. 큰 사모님의 여동생분이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다는데 별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러다가 큰 사모님의 여동생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도련님 아버지라는 분도 아들을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저렇게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폐 증상에 강박 증세까지 심해져서 아무도 안 돌보면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큰 사모님이 그래도 큰 사모님이 이모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돌봐줄 부모도 없이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집에 들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지하실에서 지내신 것은 아니었답니다. 작은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서방님이랑 2층에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증세가 너무너무 심하고 강박 증세도 심해져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일도 있었거든요. 사모님께서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주치의도 부르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몸은 그냥 다 큰 어른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서
고민 끝에 지하실의 짐들을 다 정리하고 저기에 사촌 도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한 거랍니다. 그때 서방님이 차라리 여기서 지내게 할 바에는 시설에 데려다 놓자고 했는데 큰 사모님은 시설에서는 막 팔다리 묶어놓고 약이 든 주사 같은 걸 수시로 놓는다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돌보는 게 맞다고요. 그때부터 이 지하실에서 지내시게 된 거예요. 제가 밥을 챙겨드렸고요. 큰 사모님께서도 내려가서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공격적 성향이 강해져서 힘에 부처하셨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는 숨기셨을까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작은 사모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 사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작은 사모님한테 학과에서 여기 평창동에서 지내자고 한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인 서방님이 작은 사모님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한 건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작은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가까이 두고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큰 사모님 입장에서 아파트 하나 얻어주는 것은 일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서야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지하에 계신 도련님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작은 사모님이 몰랐으면 한다고 비밀로 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자폐 증상이 심한 도련님을 돌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작은 사모님께 작은 책 같은 거라도 잡히거나 얕보이는 게 싫다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를 챙겨드리러 내려간 건데 문이 고장이 난 건지 안에서 도통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하고 놀래니까 도련님도 막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전 그냥 꼼짝없이 갇혔다는 생각에 막 호흡이 가빠지는 것 같고 패닉이 올 것 같아서 막 구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네요. 큰 사모님이 계셨으면 저는 완전 해고당했을 거예요. 작은 사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구해주셨지만 일로 작은 사모님이 다 알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든 전말을 전해들은 저는 우선 가정부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주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오늘 본 것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망가진 문은 어떻게 하죠?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에 똑같은 손잡이를 달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수리공이 왔을 때 문 안에서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는데 문을 고치는 동안에는 다행스럽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수리공이 돌아간 뒤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차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정부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찬찬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점은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뿐인 조카를 책임진다고 하신 것은 좋은 행동인데 저렇게 지하실에서 사는 게 과연 사촌 도련님한테 좋은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병원도 가보고 주치의도 불렀다고 했는데 차도가 없고 심해지기만을 하니 또 병원 같은 시설을 못 믿으니 달리 저것 말고 방법이 없었나 보다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가정부 아주머니가 갇히는 바람에 제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얼굴이 유난히 하얀 사촌 도련님,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도련님.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봉사를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했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기점으로 잘 가지는 못했는데 대학생까지만 해도 봉사를 다녔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두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할 때면 지하의 도련님 식사는 제가 챙길게요. 몇 년째 식사 챙겨드린 저한테도 경계가 심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식사만 챙겨드렸지. 사실 더 다가가거나 대화를 한 적은 없으시죠? 그건 그렇지요. 사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돌발 행동이라도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 좀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런 분들을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났어요. 발달장애 자폐가 있는 어린 친구들 돌보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큰 사모님께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사촌도련님의 식사를 챙겨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하던 것처럼 식사를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식기를 두고 그냥 지하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제가 낯선 사람이라 처음에는 잔뜩 경계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았죠. 나중에 그릇을 가지러 내려가면 또 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다음 식사를 챙겨갔을 때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때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그래도 앞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었는데 식사를 하니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네? 실망스럽다.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하죠. 진정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되고 자기 기준에 맞춰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겠다 마음을 먹은 이상 그냥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할 뿐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기로 다짐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식사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도련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꼭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그림을 보니 도련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두운 방 창문 아래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위로 커다랗게 빛나는 태양을 그려놓았습니다. 지하에서 지내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같았죠. 조용히 다가가서 그림을 보는데 도련님이 잘 보라는 듯이 그림을 제 쪽으로 밀면서 보여주더라고요. 햇빛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밖에서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쯤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고 마음이 참 아려웠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식사를 챙겨갈 때 정원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함께 가져다 주었어요. 예쁘게 핀 꽃을 꺾어 보여주기도 했고 정원에 있는 흙을 조금 담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화분을 지하에 가져다 주었거든요. 빛을 많이 안 봐도 되지만 가끔 물을 줘야 한다고 돌보는 만큼 푸르게 잘 자랄 거라고요. 도련님이 화분을 두 손으로 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화분을 가져다 준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식사를 챙겨주려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도련님이 화분을 두 손에 받쳐서 들고 창문 아래에 서 있더라고요. 마치 그 화분에게 햇빛을 쬐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햇빛 보러 갈래요? 도련님이 잘 돌봐준 덕분에 화분에 식물이 잘 살아있네요. 건강해 보여요. 제 목소리를 들은 도련님이 힘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도련님과 함께 지하실 문을 나섰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요. 도련님과 함께 부엌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가정부 아주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쉿! 괜찮아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행동에 도련님이 놀랄까 아주머니를 진정시켰어요.
도련님은 전혀 돌발 행동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주말 오후였는데 하늘이 맑고 햇빛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정원에 티테이블이 있었는데 도련님이 곧장 테이블로 향해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려놓더라고요. 분무기를 가져다 주었더니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정원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근한 햇빛, 따스하게 부는 바람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말없이 잔디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외출하셨던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정원을 지나 곧장 현관으로 향하던 어머님이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도련님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을 멈추고 저와 도련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안정되고 평온한 모습에 시어머님은 무척 놀랐지만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있던 도련님이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고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화분을 조심스럽게 소중히 안아들고서 시어머님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그대로 지나 지하실로 내려가더라고요. 할미, 믿을 수 없어. 이런 모습은 내가 처음 봐. 정우가 저렇게 조용하고 마음 편해 보이는 걸 처음 본다고. 어떻게 된 거니?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정우를 알게 된 거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을 그때 가정부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게요. 몇 달 전부터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정우 도련님 식사를 챙겨드리다가 지하실 문이 고장나서 갇혔는데 그때 작은 사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작은 사모님이 정우 도련님 식사 가져다 주시면서 천천히 가까워지셨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인가 싶은데 정말 그게 되더라고요. 정우 도련님 이제 소리도 안 지르시고요. 아주 편안해 보인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요. 작은 사모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치만 사모님, 정우 도련님이 정말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로 잘 지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어머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고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인 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선우가 마음 착하다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그저 그냥 자기 마누라라고 푹 빠져서 하는 소리겠거니 내가 직접 곁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 결혼했으니 식구가 된 거고 또 한 집에서 살자고 한 것도 나인데 흠이라도 될까 싶어 이런 걸 숨겨 미안하구나. 정우 쟤한테는 이제 아무도 없거든.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한 건데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몰랐는데 고맙다. 고마워. 네가 정우 마음을 열고 정우를 살린 거야. 선우가 네가 이런 걸 흠으로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고 정우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몇 번을 그랬는데 내가 말 못하게 했다. 다 내 탓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남편이 돌아왔고 가족 모두가 모여 대화를 했습니다. 정우 도련님은 정말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어요. 천천히 다가가 마음을 열었지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어머님도 동의를 했고 주치의가 다시 집으로 와 정우 도련님의 상담과 치료를 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올 때 저도 늘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우 도련님은 지하실에서 벗어나 2층에 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왔고 정우도련님도 많이 좋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 그걸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평범하다고 느끼는 삶에서 순간순간이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삶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라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성이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삽니다. 슬아에는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고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죠. 엄마, 혼자서 제주살이 시작하셨는데 지낼만 하세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아예 낯선 곳도 아니고 엄마가 나고 자란 곳이잖니. 그래도 우리 집 근처에 집 얻으시라니까 꼭 고집을 부리셔서. 엄마가 노년은 엄마 고향에서 지내다 떠나고 싶다. 엄마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워. 그분들 흔적이랑 추억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게 늙음하게 낙이다. 내가 엄마 보고 싶을 땐 어떡하고 그럼? 아유, 서울서 제주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면 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마 교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엄마 뵈러 갈 거예요. 우리 재현이네 부부랑 합의 봤어요. 아유, 비행기 값도 돈인데 너무 자주 내려올 생각은 말어. 우리가 너무 자주 가면 귀찮아서 그러세요? 아유, 그런 말이 어딨어. 너희들이 괜히 나보러 온다고 공중에 자꾸 돈 뿌리는 거 싫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나랑 재현이네 집 딱 중간 정도의 집을 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전 최근에 제주도로 낙향을 했고 서울에서 사는 아이들은 저의 이런 선택을 아직도 좀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엄마인 저를 보러 자주 방문하는 편이거든요. 며느리나 사위도 저와 허물없이 잘 지내다 보니 자식들 내외가 한 집에 모여 가족잔치 비슷하게 떠들썩하게 식사하는 일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혜수가 나도 너 따라 제주도나 내려갈까? 네 남편은 서울 아니면 안 산다는 사람이잖아. 아유, 우리 나이에 남편 의견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넌 젊어서부터 늘 네 남편이 이겨먹고 살았으니 그런 소리 한다. 내가? 그래, 뭐 결정할 때 보면 결국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결정나곤 했잖아. 너희 남편도 네 말 잘 듣는 편 아니었니? 잘 듣기는 개뿔. 쓸데없이 오지랖 넓고 의리 팔아 내가 평생 고생한 기억밖에 없다. 그래도 너희 남편 사람이 참 좋았는데 퍼주기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못 지나치고 말이야. 그래,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너희 딸 우리 남편 같은 사람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너 얼씨구나 좋다, 결혼 반대 안 할 자신이 있어? 저의 짓궂은 질문에 아무 대답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끝에 명을 달리한 저의 남편은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말투가 좀 냉소적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평생 남들 챙기고 도와준다고 정작 아내인 저에게는 금가락지 하나 선물 안 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번 달 월급은 왜 반밖에 없어요? 당신
경기도서 농장은 내 동창 창식이 알지? 창식 씨가 왜요? 홀어머니 투병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창식이까지 심장수술을 받는다잖아. 그 사람이 심장수술 받는 거랑 이번 달 월급 봉투에 돈이 반밖에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사람이 왜 그리 냉정해? 농장 운영도 잘 안 돼서 빚이 덕을덕을한 마당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가 애들 키우며 힘들게 수술까지 받는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참,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신. 이번 달에 장모님 칠순인 건 안중에도 없어요? 왜 내가 그걸 몰라. 그것도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챙길까봐. 게다가 창식 씨네는 예전에 어머니 투병하신다 했을 때도 당신이 갖다 주지 않았어? 옛날에 그 돈은 받기나 하고 이번에도 돈 준 거예요? 여보, 그때나 지금이나 난 창식이한테 돈 받을 생각하고 준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당신 아주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저번 달에 펑크난 생활비도 다 내 월급으로 메꾸는 실정이라고요. 당신이 공무원으로 일하니 정말 다행이다. 이럴 때 당신이 커버해 줄 수도 있고. 고마워 여보. 내가 지금 당신한테 그런 인사치레 듣자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 분수에 맞게 돈을 좀 뿌리란 말이에요. 당신도 참. 내가 언제 돈을 뿌렸다고 그래? 지금 당신 하는 게 돈 뿌리는 게 아니고 뭐야? 왜 당신 주변엔 그렇게 불우이웃이 많은 건데? 불우이웃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저번 달에도 동료가 결혼한다고 축의금을 남들 내는 거 10배는 내지 않았어요? 그 동료가 그냥 동료야? 나랑 입사 동기인데 고아원 출신이라 어렵게 고학해서 동생까지 공부시키느라 본인은 정작 남들 애 아빠 된 나이에 겨우 장가가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나? 왜 모른 척이 안 돼요? 아니 그 동료가 무슨 당신 동생이야 뭐야? 왜 생판 남결혼식에 친동생 장가갈 때만큼 축의금을 내냐 말이에요. 여보, 그 동료는 내가 그만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면서 버텨온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심성은 또 얼마나 착하고? 그래요. 그 사람 착한 것도 알고 어렵게 살아온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당신이 보상해 주냐고요? 여보, 나랑 입사 동기라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도 많고 나한테도 엄청 고마운 동료라고. 그래서 저번 달도 내 월급은 거의 1원 한 푼 남김없이 우리 빚 갚는데 다 들어갔죠. 당신 와이프인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건 하나도 안 불쌍해?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맨날 남들 불쌍하다 입에 달린 말이 그거면서 정작 와이프 불쌍한 건 하나도 모르니 내가 하는 소리잖아요. 여보, 알았어, 미안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니까 앞으로 내가 최대한 자중할게. 응? 지금 그 소리만 내가 몇백 번째 듣는 줄 알아요? 아우 속 터져. 당신 같은 남자 만난 나만 맨날 화병으로 죽어나요. 미안해 여보. 그래도 혼자 사는 세상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어. 어려운 사람 보면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세상이지. 도가 지나치니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당신은 소년원 교도관이고 나는 우체국 공무원이에요. 그 정도면 나나 당신이나 번듯한 직업인데 뭐 아닌가? 화수분 같은 돈 나오는 직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려받은 유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악착같이 모아서 애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야 할 판에 맨날 남들 퍼주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여보, 애들은 다 저절로 알아서 크게 되어 있어. 우리 재영이가 어디 모자란 데가 있는 애들도 아닌데 벌써부터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이야? 관두죠. 당신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편은 타고난 성미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 싶을 정도로 타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듣고 보면 남편은 어려서부터 그런 성미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교회로 소풍을 나갔단다. 아침부터 일어나 선생님 도시락이랑 처먹을 도시락 2개를 싸서 들려보냈지. 그런데요,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어도 내가 약간 극성이라 네 남편 선생님들한테 아주 잘하는 편이었다. 없는 살림에 소불고기에 김밥까지 싸서 들려보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남편이 집에 왔는데 도시락 2개를 다 놓고 왔다는 거야. 선생님 거랑 본인 거를요? 그래. 그래서 내가 도시락 까먹기만 하고 챙겨오지 않았냐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글쎄. 뭐라고 했길래요? 도시락 2 다 같은 반 친구 중에 고아원 출신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다고. 지는 도시락도 못 먹었다며 집에 와서 허겁지겁 물에 밥을 말아 먹지 않겠니? 아, 그 사람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군요, 어머니. 애쓰게 싼 도시락을 남 평소 먹어보지도 못하는 소불고기 반찬을 고아원 친구들한테 나눠줬다니 참 화가 뻗치면서도 욕도 못하겠고 나만 속이 상했단다. 어머니, 그 사람 지금도 그래요. 아픈 친구 있으면 못 넘어가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 있다고 하면 한 푼이라도 본인이 돈을 쥐어줘야 직성이 풀리니. 내가 속 썩던 걸 네가 고스란히 썩고 있구나. 타고난 천성은 바뀌지가 않는 건데 어쩌겠니. 너무 큰 오지랖만 못 부리게 네가 옆에서 잘 단속하며 사는 수밖에. 저라고 단속 안 하고 싶겠어요. 어찌된 셈인지 마누라 말은 또 귀뚱으로도 잘 안 듣는 사람인걸요. 그래도 남자들 나이 들어가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마누라란다. 네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게 달린 일이니까 항상 네 남편 잘 주시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려.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계셨기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남편에게 잔소리도 평소에 많이 하시는 편이었죠. 한 번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땡땡은행에서 적금 붙던 통장 당신이 있겠어요? 그게 좀 그렇게 됐네. 그거 재현이랑 재영이 대학 등록금 통장인데 당신 정신 나갔어요? 아이, 사람 참. 연유를 묻지도 않고 성질부터 내고 그래. 내가 성질 안 내게 생겼어요?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애들 등록금 통장에 끼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도 내 말 들으면 날 좀 이해할 거라고. 그 이유라는 게 대체 뭔데? 나 군대 후임 중에 동식이라고. 강원도 사는 녀석 당신도 알지? 동식인지 서식인지 그치가 또 왜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아프다는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어. 근데 동식이 딸이 참 세상 듣도 보도 못했던 희귀병을 투병 중이더라고. 보험이 안 돼서 병원비가 엄청 나오는 바람에 집까지 팔아서 생활한다는데 어째 안 도와주고 배겨? 당신이란 사람 정말. 여보, 재영이 등록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 딸이 다 죽게 생겼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나한테 하소연하는데 나 그거 무시 못하겠더라. 미안해. 매사 이런 식이었으니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왔을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다 보니 가정경제는 언제나 팍팍하고 쪼들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형평수나마 아파트를 마련한 저희를 두고 시어머님을 비롯 주변 친구들은 인간 승리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죠. 저희 아들과 딸 재현이와 재영이는 다행히 큰돈 들이는 과외 한 번 받지 못하고도 대학을 잘 들어갔습니다. 큰딸 재영이는 교대를 들어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아들 재현이는 약대를 나와 약사로 일합니다. 막내인 재현이가 약대를 들어갔을 때 저에게 한 것도 없이 떵떵거린 남편이었죠.
여보, 거봐. 내가 뭐랬어? 우리 집 아들딸은 모자란 거 없이 똑똑한 애들이라 저희들이 알아서 대학 잘 갈 거라고 내 말했지? 당신 보기엔 재영이가 오르지 저희들 알아서 대학 간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아빠 몰래 우리 과외도 시켜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시고 했어요. 네 엄마가 말이냐? 네, 저 대학 갈 때는 엄마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귀금속 죄다 파셨고 재현이 입시 준비할 때는 외할머니께서 도와주신 거 모르세요? 아빠,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 하시는 거 이제는 너무 무시하지 말고 좀 엄마 의견도 받아들이세요. 엄마가 우리 공부시키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랬니? 알았다. 아빠가 재영이 네 말 명심하마. 딸은 머리가 굵어가면서 온전히 제 편이 되어갔고 오지랖이 넓은 아빠 때문에 사철 제대로 된 청바지 한 벌 못 사입으며 궁색하게 사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이기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저 대신 아빠에게 잔소리하는 경우도 덜어 생겨나더군요. 그런데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당신 재영이 입시 준비할 때 결혼염을 다 팔아버렸다고 했지? 그건 갑자기 왜 물어요? 왜? 나 금가락지 하나라도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 볼까 하는데 왜? 싫어? 아휴, 당신이 퍽이나 내 금가락지 사줄 양반이요? 용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사오면 어쩔 거야? 한번 사와 보기나 하고 그런 말해요. 이날 이 평생을 살며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 꽃다발 한번 안 사와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나 많이 무심했나?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당신 평생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거지한테는 적선해도 나에겐 장미꽃 한 송이 갖다 바친 적 없는 남자라는 거 정말 몰라요? 그냥 당신은 내 사람이라 그랬다고 하면 변명이 될까? 아니 그건 또 무슨 쉰소리요.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 보며 사는 사람이라 그냥 당신이 나한테는 나나 매한가지여서 그랬다면 아휴 이번 생은 글렀다고 산지 오래니 쓸데없는 말 말아요. 늙음하게는 좀 남들한테 베푸는 거 줄이고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예전처럼 당신 오지랖 부렸다가는 이제 내가 커버할 능력도 더는 없어요. 당신 돌아오는 생일엔 내 기필코 금가락지 선물하리다. 반지 중간에는 진주나 다이아라도 큼지막한 걸로 하나 박아줄까? 이 사람이 이렇게나 세상 물정 모르죠. 아유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해요. 됐어. 이 나이에 쭈글쭈글한 손에 그런 반지 껴봐야 태도 안 나네요. 전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하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정말로 제 칠순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금은방 행차를 했답니다. 금은방 가는 길에 딸내미에게 전화를 걸었더래요. 재영이니? 네 엄마 반지만 들어가는 길인데 너도 나와서 좀 골라다오. 엄마 반지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면 네 엄마 생일 아니니? 하도 평생을 금가락지 하나 선물 못 받았다고 잔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 칠순잔치 하는 날 커다란 알반지 하나 선물하려고 그러지. 어머 아빠 정말이세요? 너까지 네 엄마를 닮아 아빠를 못 믿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생전 안 하시던 일을 하니까 그렇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그럼 물을까? 아이 참 아빠도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금은방 어디 가시게요? 아빠 가시는 쪽으로 제가 갈게요. 아님 제가 모시러 가도 되고요. 모시러 올 것까지는 없고 종로 쪽에서 보자. 그 동네 가면 귀금속 타운이니 뭐니 이것저것 많이 몰려있는 것 같더구나. 네 아빠. 그럼 종로 상가 쪽에서 내려서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그리로 갈게요.
딸은 남편과 그런 약속을 하고 종로 쪽으로 갔더랍니다. 그런데요, 평생 팔자에 없는 금가락지 선물은 남편에게 영영 받지 못했답니다. 그날 귀금속 가게에 반지를 맞추러 가던 길에 남편은 갑자기 뇌출혈로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딸과 약속 장소 근처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딸이 얼른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뇌사 상태라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아빠 생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는데 병원 절차에 따라 장기기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영아, 아빠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었니? 네, 엄마. 저 대학 갔을 때 그런 말씀 저한테만 비밀로 하셨었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을 너한테만 비밀로 말을 해? 네 엄마가 알면 죽을 때까지 또 남들한테 나눠줄 생각밖에 안 한다고 잔소리할 거라고. 아우, 네 아빠 정말 마지막까지 못 말릴 양반이구나. 평생 내가 졌는데 보내주는 마당에까지 내가 쳐야지 뭐 어쩌겠니. 엄마, 진정하세요. 떠나는 방식도 네 아버지 참 제멋대로구나. 아무리 평생 찬밥 취급하는 와이프였어도 다음 주가 칠순인데 그거라도 보고 떠나지 않고. 엄마, 저희도 속 많이 상해요. 아빠 보내드리려니까요.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지며 뇌사 상태에 빠졌고 생전 본인이 기증서약을 해두었던 탓에 신장, 폐, 심장, 간 등을 장기 기증해주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다운 오지랖을 부리며 떠난 남편이었죠.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을 두고 의인이다, 너무 의미 깊은 일이다 칭찬하기 바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여편네에 좁은 소갈이라 뭐라 잔소리하실 분들도 더러 계시겠죠. 그런데 전 평생을 남들에게 퍼주기 바쁜 남편과 살다 보니 저절로 그런 좁은 소견머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퍼주기 좋아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 악처가 되었다. 뭐 그 정도로 제 변명은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 평범하지 못한 남편과 평생을 살며 악처가 될 수밖에 없던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너무 구구절절 늘어놓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최근엔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서 나름 소소하게 재미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귤 따러 미리미네 과수원 가는데 같이 가까? 좋지. 안 불러주 난 요새 서운해신디. 남편도 인혁도 다 공무원 하당 퇴임하지 않았어? 근데 뭐가 아쉬워. 맨날 귤밭이니 당근밭에 데려가래 냄소. 오지랖 넓은 남편 만나 그 앞가림 내가 하다 보니 쌈짓돈이 어서분한 경험죠. 참 제주도 여자들이 남자복이어서 팔자가 그런 건지 운명이 그런 건지 기가 막히게 남자복들이 없다니까. 남자복 없는 여편 내라 귤도 따고 당근도 캐야 돼. 난 일감이 실 때마다 불러줍소. 손주들 놀러오면 용돈 주제나는 거 다 알아면서 먹고 사는 데야 지장 없는 할망이 아무튼 욕심도 많은 게. 아무튼 눈치 하나는 빨랑 마음에 든대는 한. 가수원서 귤 따고 저녁은 우리 집서 각 먹게. 엊그제 옆집 똘레미 시집가면 흑돼지 잡았는데 수육도 있고 뼈로 끓인 묵국도 한 입이 있어. 오랜만에 흑돼지 보시 가끔게. 막걸리는 내가 사가주. 고향인 제주도에는 동창들도 많이 살고 친척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노년 생활을 보내는데 최적의 환경입니다. 제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던 탓에 생활할 정도의 연금은 나오지만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마당에 어디 쥐꼬리만한 연금 가지고 손주들 용돈 하나 줄 수 있는 실정인가요? 해서 저는 틈날 때마다 고사리도 캐서 팔고 고향 동창 따라서 귤 따는 일도 하고 그럽니다. 제주도가 이것저것 노인 일자리가 많아
제가 소일거리 겸 용돈벌이 겸 부지런히 생활하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이기도 한 셈이죠. 저는 그렇게 제주도에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고향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재현이네 가족이랑 저희 가족 동반으로 제주도 내려가려고요. 너희 가족이랑 재현이네까지 한꺼번에? 엄마가 비행기값 아끼라고 자주 못 오게 하셔서 이번엔 몇 달 만에 가는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전복죽이라도 끓여놓을까? 엄마, 내가 내려가서 요리는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세요. 아셨죠? 저를 생각해서 늘 아무것도 해놓지 말라고 하는 딸이었죠. 그렇다고 뭐 자식들이 오랜만에 놀러 온다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장을 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 두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전복죽도 끓여놓고 아들 며느리 내외가 좋아하는 성게 미역국도 한 냄비 끓여뒀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서는 흑돼지로 고추장 불고기도 재워두었습니다. 집안 대청소까지 마치고 나자 문득 손주들이 오랜만에 오는데 용돈을 좀 쥐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동네 은행에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지금 이사간 곳에 소길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그게 말이다. 일단 소기읍으로 들어와서 장전초등학교 쪽으로. 딸아이에게 제가 이사 온 집의 위치를 한참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선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박이며 복숭아가 싱싱해 보여서 사려고 과일 가게 앞으로 갔죠. 수박 한 덩이랑 복숭아도 한 봉지 주세요. 여기요. 35,000원이에요. 예, 여기. 돈이... 그럼 내 지갑이 어디로 도망갔지? 지갑이 없으세요? 저기 은행에서 돈을 뽑고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하시는 통에 은행에서 오시다 지갑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현금을 꽤 찾아두었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를 어째.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워서 여기저기 가방을 뒤지며 지갑을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혹시 이거 할머니 지갑 아니에요? 누군가 제 어깨를 짚는 기척이 느껴졌고 뒤돌아보자 건장한 성인 남자 한 명이 저를 보며 제가 방금 잃어버린 지갑을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저는 덥석 지갑을 받아들고 인사를 했죠.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저 은행에서 돈을 찾고 지갑을 넣는다는 게 그만. 지갑 두고 가신 것 같아서 쫓아왔는데 제 목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은행에서 나오면 바로 시장통이라 시끄러워서 그랬나 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제가 아까 주인을 찾아 드리려다 보니까 지갑을 살짝 열어봤는데 할머니 지갑 속에 할아버지요. 우리 남편 사진 말이에요? 네, 할머니 지갑 속에 사진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분 같아서요. 할아버지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 이름을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간절한 얼굴로 남편의 이름을 묻는 남자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까? 솔직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지갑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굳이 말을 안 해줄 이유도 없어서 저는 그 남자에게 남편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영감 이름은 박수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뇌출혈로 명을 달리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요. 박수명 씨가 정말 맞다고요? 예.
저희 영감 이름 박수명인데 대체 왜 그러세요? 그럼 남편분이 땡땡 소년원 교도관 하시던 분 맞죠? 저희 남편 직업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가 실은 박수명 교도관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그렇게 찾고 헤매던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죽은 내 남편의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갑자기 목 놓아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하는 남자였습니다. 제 남편과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빨리 귀국을 해서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멀쩡하게 생긴 분이 언제까지 길바닥에서 엉엉울 작정이에요? 날도 더운데 어디 들어가서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요. 남자에게 필시 깊은 곡절이 있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밖에서 대화를 나누기에 너무 더운 날씨라 그렇게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순순히 저를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다 큰 성인 남자가 하도 서럽게 울어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럽고 눈물 나는데 애어른이 뭐 따로 있나요?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는 나이가 따로 없다는 거 정도는 이미 다 아는 연배니 걱정 마세요. 실은요, 할머님 남편 박수명 씨는 저에게 하늘이 내린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쪽을 뵌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제가 사모님을 뵐 일은 없었죠. 제가 처음 박수명 교도관님을 뵌 것도 사회와 격리된 소년원에서였으니까요. 소년원이요? 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 1년 정도 소년원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불현듯 생각이라도 난 듯 표정이 무거워지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통해 듣게 된 과거 남편과의 인연은 참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하고 절절한 사연이더군요. 저는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시절 할머니마저 병석에 드러누우시면서 거의 고아나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 김진석, 문제집이랑 교과서 가져왔으니까 게으름 필 생각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어차피 망한 인생 공부는 해서 뭐 하라고요. 네 인생이 왜 망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소년원에 왔는데 망한 게 아니고 뭐죠?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넌 겨우 여기서 네 인생의 결말을 지을 생각인가 보지? 나 같은 놈들이 뭐 별 수 있어요? 부모님 안 계시다고 가진 거 없다고 선생님까지 나서서 절 가해자로 몰아 이 신세가 됐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네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알면 교도관님이 뭘 얼마나 안다고요? 네 사건 일지 다 읽어봤고 변호사 말도 다 들어서 알아. 그럼 나 여기서 빼주세요. 그런 건 하지도 못하면서. 너 역시 할머니 병원비 쓴다고 합의금 받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네 잘못도 아니었는데 네가 가해자로 뒤집어 쓰고 여기 들어온 거고. 할머니 수술비 아니었으면 그런 선택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못된 짓 한 것들은 떵떵거리면서 학교 잘만 다니는데 나만 여기서. 진석아, 억울하고 서글프냐?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사람 염장질러요?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에이, 정말! 잔인하지만 이게 세상사 이치다. 괴롭고 억울해서 만날 울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너 공부 잘했었다며? 여기 있는 동안 공부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란 소리야.
쓸데없이 울고 분노할 시간에 문제집이나 풀어라. 할머니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지. 응? 억울하게 소년원에 가서 생활하던 때 저희 남편이 이것저것 신경을 좀 많이 써줬던 모양이군요. 아유, 저희 남편이 원래 오지랖이 좀 태평양인 양반이에요. 오지랖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건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제가 소년원을 나올 때도 그분은 저를 끝까지 보듬어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요? 제가 소년원을 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장례식 비용을 교도관님께서 모두 부담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자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불쌍한 어린 학생의 처지를 무시하지 못하고 또 나 몰래 과거에 그런 일을 했었구나.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3년간이나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3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요? 네. 전 교도관님 아니었다면 고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을 겁니다. 전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중국집 배달 일이나 시작하려고 하던 차에 교도관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셔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희 남편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이라 저는 그거 가지고 자꾸 다툼을 했더랬죠. 그쪽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건 저도 오늘 처음 듣네요. 죄송합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절 도와주시느라 사모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런 인사치레 듣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쪽이 아니어도 그런 경우가 많았던 사람이라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 교도관님 덕분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지만 대학은 중간에 다니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요. 미국으로 이민을요? 그럼 여태 미국에서 산 거예요? 네. 돈 벌고 성공할 욕심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첫 대학 등록금도 교도관님이 지원해 주신 바람에 나름 명문대를 갔는데 사업이 하고 싶어서 미국행을 택했어요. 그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과거에 도움을 준 김진석이란 사람은 현재 부동산과 IT 쪽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의 이력과 스펙을 듣고 저절로 사장님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김 사장님이란 사람은 미국에 건너가 갖은 고생 끝에 본인의 사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재력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앱 개발 시장에 처음 뛰어들면서 몇 번의 부침을 겪은 뒤에 토대를 닦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도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귀국해서 교도관님을 찾아뵌다는 게 일정이 자꾸 꼬이면서 늦어졌는데 후회가 너무 막심합니다. 그럼 귀국해서부터 우리 남편을 찾았던 거예요? 예, 제가 귀국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계속 수소문에 알아봤는데 연락이 잘 안 닿았어요. 우리 남편 휴대폰이며 그런 것들이 최근에 해지되어서 더 그랬을 수 있겠네요. 제가 바로 서고 잘 나갈 때 제일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뵌다는 욕심에 시기가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감사하다 말씀드려야 했는데 장례식도 못 갔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김 사장이란 사람은 남편의 부고 소식이 가슴이 아프다며 한참을 또 오열하더군요. 제주도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호텔 연계 사업을 구상 중인 게 있어서 방문했다가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교도관님 소식을 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에게 연락처를 받아가며
수일대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과의 인연이지 굳이 저를 다시 찾아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업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선 딸과 아들 내외가 제가 사는 집에 방문해서 떠들썩한 주말을 보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가 흐른 후였습니다. 귤 과수원에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뒤로 좀 피곤해서 저녁 나절에 잠깐 잠에 들었는데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그 김 사장이란 사람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지, 김 사장님. 이러지 마시라니까 왜 또 오셨어요? 그날은 운 좋게 우연히 만나 뵀을 뿐이지 제 입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나서요. 아유 참, 저 일단 오신 걸음이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전 김 사장이란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값비싼 한약 선물을 내미는 김 사장이었어요. 아유, 저 이런 선물 부담스러워요. 저희 남편이 아니래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건 아니죠. 교도관님께서 평생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느라 사모님께서 고생 많으셨을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쓱 내미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이 봉투는 또 뭔가요? 열어보시면 알 겁니다. 전 의아한 기분으로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건물 등기 이전 관련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지, 이건 서울 소재 건물 등기 이전 서류잖아요. 예전부터 보답해드리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살아오면서 모은 건 유일하게 재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교도관님 덕분이고 제가 가진 걸로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보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제발 가져가요, 도로. 사모님 제발요. 제가 옛날에 소년원에 있을 때요. 교도관님과 별하별 얘기를 다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때 교도관님이 제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뭔데요? 우리 마누라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맨날 고생한다고요. 교도관님이 마음이 약해서 자꾸 여기저기 돈을 쓰는데 그거 메꾸느라 고생하는 마누라에게 늘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은퇴하고 나이 들면 그때는 마누라에게만 올인하며 사시겠다. 그런 말씀하며 웃으셨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다고 해도 건물을 김 사장님한테 받는 건 오바예요. 아닙니다, 사모님. 전 교도관님 아니었으면 지금 성공에 100분의 1도 못했어요. 제가 부동산 사업하며 굴리는 수십 채의 건물 중 그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십시오. 결국 전 김 사장님으로부터 그 건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생활비가 모자라 과수원서 귤 따가며 밭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난한 할머니였던 제가 갑자기 건물주가 되어버린 거였죠.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딸 내외의 주택자금 대출을 갚아준 거였답니다. 늘 영혼까지 끌어모아 무리해서 집을 장만한 탓에 다달이 대출금 이자에 허덕이는 딸내 부부였거든요. 엄마, 이 큰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딴 주머니 찾았다면 믿겠니? 저는 딸과 아들 내외에게 건물을 받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까지 깜짝 놀라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반응들이었죠. 며느라, 너 제빵사 자격증 따고 요즘 빵집 알바 나간다고 했지? 네, 어머니. 알바하며 돈 좀 모아서 베이커리 내보려고요. 내가 선물 받은 건물 1층이 빵집 자리고 딱 좋아 보이던데. 거기서 빵집 오픈해보는 게 어때? 정말요?
그래 주심 줘야 너무 감사하죠. 권리금이며 가게 오픈 비용 때문에 빵집 오픈을 차일피일 미루던 며느리였는데 저의 제안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재현아, 지금 하는 약국 월세가 너무 부담이라고 안 했니? 그렇긴 하죠. 목이 좋은 만큼 자릿세 같은 게 붙으니까요. 내 건물 근처에 병원이 꽤 있어서 인프라가 나쁘지 않던데. 약국 너도 이참에 옮겨보든가. 정말이 엄마? 그럼 저랑 이 사람은 월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유, 아들 며느리에게 엄마가 월세 받겠니? 우와, 우리 엄마 건물주 할머니 되시더니 진짜 통이 커지셨네? 네 아빠가 준 선물이지 뭐. 살아생전 그렇게 금가락지 않아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할 줄을 모르더니 막판에 이런 거한 선물을 할 줄 누가 알았니? 하긴 아빠가 준 선물이 많네요, 엄마. 아빠가 그 오지랖으로 도와준 학생이 그렇게 성공해서 은혜 갚는다고 준 선물이니까요. 엄마, 그날 아빠 돌아가시는 날 금가락지 사러 가다 그리 되셨는데 아빠가 하늘에서도 벼르셨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년에 돈줄 한번 내주시려고요. 아유, 그러게 말이다. 네 아빠 생전 안 하던 일하더니 그날 그렇게 쓰러져 떠나버리고 엄마가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네 아빠는 참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오지랖퍼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제 칠순잔치를 며칠 앞두고 저에게 금가락지를 맞춰준다며 금은방을 가다가 쓰러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난 뒤 언니, 나는 남편한테 평생 가락지 하나 못 받을 운명이었나 봐요. 네 남편이 그래도 나 챙겨주려다가 어쩔 수 없이 쓰러진 건데 그런 말은 말아라. 아니, 사람이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 변을 당했나?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 네가 아무리 재영이 아범이 야속해도 그런 말은 말어라.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것 빼고는 흠잡을 거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좋아 달이었죠. 퇴임하기 얼마 전에도 고향 친구 보증서 줘서 그거 막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아휴, 그 사람 마음씨 좋게 사느라 제가 동동거리며 살아야 했죠. 그렇다고 뭐 평생 그런 남편을 내치지도 못하고 살았으니 나도 뭐 그 사람과 비슷한 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말이다. 너 말로는 매일 잔소리하고 싸우면서도 한 번도 이혼하겠다는 소리 한 적은 없는 거 보면. 나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 좋은 일 한다고 돈에 쪼들리면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또 마음속에선 어쩔 수 없었겠다. 도울 수밖에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암튼 아유, 부창부수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제주도에서 지내던 제가 오랜만에 서울 걸음할 일이 근래 들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매번 저의 건강검진을 예약하는데 검진받을 때가 됐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서울의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피곤하고 성가신 검진 일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남편이 쉬고 있는 추모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올해부터 아버지 제사는 제주도서 지내실 거죠? 그래야지. 먼저 간 영감이 할멈 사는데 쫓아와서 제사밥 먹어야지. 안 그러니? 암튼 엄마는 아빠한테 매일 미운 소리 하시면서도 속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맨날 아빠 오지랖으로 부부싸움 하시면서도 한 번도 우리 앞에서는 아빠 욕을 안 하셨잖아요. 그거야. 네 아빠가 남편으로 나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많았지만 너희들에게 아빠로서 욕먹을 일을 한 적은 없는 사람이니까. 아빠 돌아가시던 날요. 아빠가 무척 설레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 금가락지 선물할 거라면서. 내가 아도 평생 나한테 그 흔한 가락지 하나 선물 안 한다고
하도 귀찮게 산소리해서 그런 거지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아직도 아빠한테 많이 서운하세요? 서운한 게 없는 부부지간이 어디 있겠니? 너도 나랑은 네 아빠처럼 긴 세월 차서방과 살아보렴. 그럼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게다. 엄마 표정 보니까 그래도 그날 가락지 선물 못 받으신 게 못내 서운하신 것 같은데요. 요게 아유 너희 늙은 애미 놀리니 좋으니? 암튼 우리 엄마 재밌으셔. 아이 네 아빠 평생 남들에게 퍼주느라 가족한테 소홀하다고 내가 그리 잔소리하고 많이도 싸웠는데 최근 일 겪어보니 이제 네 아빠 면전에 그런 말도 못하겠구나. 건물주 되시니 이렇게 유형이 달라지시는 건가요? 엄마 분수에 큰 선물 아니니 돈을 아무리 버는 족족 모았어도 건물 사지는 못했을 테니. 그러게요. 요즘은 로또 복권이 돼도 못 사는 시댄데. 네 아빠가 좋은 일 많이 할 때 저거 누가 알아줘서 그러나 가족들 고생만 시키고 원망 많이 했는데 막상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당신 잘했어요. 당신 참 멋있는 일 했네. 칭찬 한 번이라도 해줄 거라고 말이다. 엄마, 아빠는 굳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엄마 진심 아실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만 했지 대놓고 아빠 하는 일 막아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아휴, 그러게 말이다. 여보, 들려요? 재영이 하는 말? 딸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말을 했지만 속으로 저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덧붙였답니다. 여보, 당신 가는 날 내 가락지 사러 금은방 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비록 당신이 전해주는 가락지를 받아 끼워보진 못했지만 당신 마음은 알았으니 받은 거나 진배없겠죠. 평생 악처처럼 잔소리만 해서 미안했어요. 나라도 조절을 안 하면 우리 재영이 재현이 공부도 못 시키고 집도 한 칸 못 얻어 살게 될까봐 난 그게 두려웠답니다. 당신이 뿌린 오지랖으로 늙음하게 내가 건물주까지 될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누굴 도울 때 나도 좀 칭찬이라도 해줄 걸 그랬나요? 이런 말하면 또 보답받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날 타박할 당신이라는 거 잘 알죠. 금가락지보다 훨씬 값진 선물을 주고 떠난 당신. 그건 건물보다 더 귀한 당신의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걸. 나도 아이들도 이제는 다 안답니다. 불교 집안인 우리 집이지만 천도제 같은 거 따로 안 지냈어요. 그런 거 없이도 당신은 제일 좋은 극락행에 뽑힐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당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평생 남들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퍼주었던 당신이니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믿음이 있네요. 당신 유지를 받아서 나도 최근에는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달이 장학금 지원 시작했답니다. 평생 당신과 살다 보니 나도 조금은 당신에게 물들었나 봐요.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